자, 거기에 조세의 기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호화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조세의 분류, 이것은 여러분이 세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 특히 국세와 지방세 요 정도는 여러분이 우리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최근에 보면은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 중간표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취득에 보유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우리 취득세죠. 취득세. 자,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 우리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자, 취득세가 있고, 그리고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로서는 재산세, 우리가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우리가 처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 양도, 소득세가 있다. 자, 여기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죠,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시고, 상속세,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거래세에서 나타나는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등록 면에서는 지방세, 지방세. 자, 그 내용을 이제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표에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뭐냐 하면요, 농부예요. 농부. 노노총특별세, 부가가치세. 줄여서 농부. 그렇게 암기해두시면은 뭐 우리가 쉽게 되겠죠. 자, 재산세의 귀착과 정가가 나오죠.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이라면은, 조세의 정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어떻게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는 세금이 바로 조세의 정가입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682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 수요는 보통 우리는 이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부족으로 이사가기 어려워서 비탄력적이고요, 공급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게 세금 부과 전이에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인상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누구? 수요자에게 떠넘기죠. 이것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 수요자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 그래서 그걸 해서 요거 뭐를 받았어요?
세금을 이제 납부하면은 이것은 누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가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인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수요자는 세금 부담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를 하실 때는 탄유로 암기하면 된다 얘기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자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 이 삼각형 면적이 있죠. 이 파란 부분의 이 삼각형 면적을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러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난다. 자, 이것을 우선 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82페이지에 예외는 거기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있죠. 표에 보면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예외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수직선이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을 때는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 인상을 통해서 공급자에게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이동이 안 돼요. 공급이 고정되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이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 이게 중요해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증가를 시키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돼? 조세 증가가 안 되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돼.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이게 중요하고 수직선일 때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고 또 우리가 또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내는 건 요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 자, 이게 또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를 하죠. 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요 두 개 좀 시험에 많이 출제돼.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은 뭐다? 예외. 일반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는요. 일반적인 경우고 이런 경우 수직선, 수평선은 뭐다? 예외적인 경우. 자, 83페이지에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2번이 많이 나와요. 자, 2번을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뭐 했다? 중과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처분을 하면은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자, 최근에 10억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부과했더니 7억 세금 낸다. 그러면 세금 왜 내나? 안 내요. 처분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해.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형상. 이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해. 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최근의 형상이야. 최근의 형상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 나와요? 안 나오죠. 공급이 또 작년보다 더 줄었어. 그래서 가격이 올라. 여러분 6월 1일 얼마 남았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일이. 예? 기준일이 얼마 남았죠? 6월 1일인데. 예? 그런데도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세금 많이 내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토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은, 자, 여러분,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면요,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감소.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감소에 1번에 감소, 주택 수요가 감소에 감소 동그라미. 자, 2번 보시면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공급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은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돼.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뭐 한다? 달리 부과를 해야 된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헨리 조지에 나오죠. 자, 헨리 조지의 사상 두 가지가 나와요. 자,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한다면은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대한 뭐죠? 단일세.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뭐만 부과하자? 토지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자. 토지 단일세를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져요. 이때 우리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은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 세금을 우리 뭐라고 하죠?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면서 이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자, 조세정책도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확인 좀 해두시고, 자, 84페이지 보시면은, 자,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이 처분할 때까지의 우리 기간을 의미하는데, 자, 미래의 현금 수입,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죠. 즉,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자, 투자의 장점은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야. 투자의 장점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인 소득 이득, 처분 시에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을 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도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이 증대되죠. 소유의 증대가 우리가 나타난다는 그런 우리 소유의 만족감이 증대되는 소유의 긍지가 나타난다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 중에 황금성을 많이 내는데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황금성이 낮아요. 이걸 높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낮고 부동산 거래 시에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우리는 부동산 발품 판다고 하는데 시간, 노력 많이 들고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적 규제, 법률적 제한이 많다는 단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우선 우리가 투자 자금을 구성을 하게 될 때 자, 여러분 부동산을 가격이 비싸거든요. 자, 여러분 10억짜리 나는 부동산을 산다. 이게 총 투자한 금액이에요. 근데 총 투자한 금액인데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인데 6억이 있고 그러면 얼마를 빌려야 돼요? 4억을 빌려야겠죠. 이 4억이 금융기관에 뭐다? 대출금. 대출금을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요. 대출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문제는 지렛대 효과가 원래 출제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지렛을 레버라고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인데 반드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차입금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뭐가 발생한다?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을 했을 때 뭐의 변화를 가져오냐면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내 돈,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남의 돈, 타인 자본, 부채 비율인데 여기서 남의 돈을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죠. 이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감소할 수도 있어요. 부채 비율이 증감, 부채 비율이 변하는 거죠.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감소할 수 있다. 이 증감의 변화를 통해서 뭐가 변한다? 지분 수익률이 변해. 지분 수익률을 뭐라고 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이걸 출제를 계산 문제 나오면 지분 수익률을 내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투자한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세전, 현금 흐름을 보는데 세전 현금 흐름은 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주면 되죠. 계산 문제는요, 요걸 출제하는 걸 출제를 해요. 요게 중요하다. 지분 수익. 계속 요걸 출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린 지렛대 효과는 그 표가 하나 나오죠. 86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익금, 용 금액이 나오죠. 수익금,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수익률로 나오죠. 수익률, 레버리지, 수익금 금액이 나온 것은 요즘 여러분이 뉴스 많이 나오는 갭 투자, 전세금 안고, 자,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뭐 한다? 매입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가 있죠. 정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부,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갖고 비교하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이것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순 영업소득, 순수익과의 비율을 얘기해요. 총 투자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우리는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대출 이자율을 말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대출 이자율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이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고, 이게 투자의 장점은 요걸 누려야 돼. 투자의 장점. 요걸 누려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부의 지렛대 효과. 융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자, 이렇게 갔다. 여러분, 융자를 받아도, 융자를 이용해도 뭐가 된다? 융자를 이용해도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서 같아요. 그러면 융자 요것도 항상 같게 된다. 예? 이때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여러분, 융자를 이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를 하지 않아요. 융자를 받기 전에 비해서 세 개가 다 같거든요. 이때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 관계된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타인 자본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한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없어요.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같아요. 네. 융자를 받지 않으면 요 두 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자, 86페이지 오시면은 위험, 리스크의 개념이죠. 자,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에요. 리스크.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인데, 그게 실현된 결과는 이 실제 달성된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의미하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이다. 자, 기대 수익률 5%를 예상하는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도 5% 됐다. 서로 같으면요, 위험이 없다는 거고, 이 차이가 위험이 존재하는 거. 이 차이가 위험을 존재하는데, 예상 수익률이 5%인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4%, 3%. 점점 차이가 커져요. 차이가 크면 위험도 높다. 자, 근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우리가 어떻게 4.3%, 4.5%, 4.7% 점점 여기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면, 차이가 작아지면 위험은 낮다. 요걸 의미하는 거. 자, 그 2번 지문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에서 사업상 위험이 있죠.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있어요.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 시장 위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해서 공실률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발생하는 이 위험이 시장 위험이에요.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위치가 고정이 되어서 앉게 되는 위험은 위치적 위험.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임대료에 있어서의 연체 등으로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초래되는 이 수익의 불확실성을 총칭하는 이 개념을 운영 위험이라고 해요. 운영 위험.
자, 세 가지는 전부 사업상 위험에 속하고, 금융은요, 자금을 융통받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험. 자, 법적 위험은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하죠. 정부의 재정정책의 변화, 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의 변경, 이런 법적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 물건을 사야 돼.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하고,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말하는데, 자,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치 5억인데 금 매물로 4억에 매각하면 1억을 손해보는데, 이 1억이 유동성 위험.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말한다. 유동성 위험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면은,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가 있죠. 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형인데, 높은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큰 위험 감수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는 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자, 여러분,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을 한다. 요게 여러분, 우리 뭐 상가를 투자나 아파트 투자, 두 투자 안에서 따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험 회피형,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지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 합리적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 말하는데, 또 평균 분산,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균을 구하고, 또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있어서 뭐가 나오죠? 우리는 지배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이 지배의 원리도 어떤 거? 바로 지배의 원리도 요거 얘기하는.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보면 우리 중요한 건 위험의 정가입니다. 자, 잠재적 미래의 손실을 제3자에게 떠넘겨요. 자,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을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떠넘긴다. 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위험을 뭐한다? 떠넘긴다. 자, 기업과 리스 회사 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은 리스 회사의 위험을 떠넘긴다. 이런 건 위험의 정가. 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위험의 보유라고 해요. 자, 여러분,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스스로 피하는 위험의 회피죠. 뭐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든지,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만 투자한다. 위험의 회피예요. 자,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미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배우게 될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분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4가지가 나와요. 우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가가 보증한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위험의 회피에, 아까 앞에서 설명 위험의 회피에 해당해요.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이죠. 보수적입니다. 공격적이 아니에요. 자, 투자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보수적이니까 가장 낮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 자, 시험 문제는 정답에서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걸 많이 출제하거든요.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가 높은다?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 높겠지.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으니까 전체는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해서 어떻게 돼? 제외시킬 수 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이 포인트죠. 시험에는 벌써 낮은으로 계속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도 출제인데, 이러면 시험 문제 작년 계속 출제, 재작년 출제, 작년엔 정답으로 또 물었죠. 민감도 분석. 자, 우리는 투입 요소, 이 투입 요소의 변화, 뭐가 있다? 뭐 임대료라든지, 임대료, 공실률이라든지,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 뭐 순현재 가치나 우리가 내부 수익인데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뭐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민감도 분석. 시험에 계속 개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계속 뭐 갖고? 개념을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88페이지에 위험의 측정을 보게 되면은, 위험은 뭐 갖고 측정한다? 표준 편차 갖고 측정하는데, 자, 이런 얘기죠.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게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이때 표준 편차는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에 밀집을 해 있다. 밀집을 하면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죠? 평균에 밀집하면 위험이 낮아요. 자, 이런 형태로 갑니다. 자, 이런 형태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는 거. 예? 그래서 이때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건 뭐라고 하죠? 분산.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건 분산이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뭐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렇게 분산의 양의 제곱근, 누뚜를 씌운다, 이런 얘기죠. 자, 변이계수를 다른 말로 변동계수라고 해요. 자, 이 변이계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변동계수. 그 여러분 교재 보니까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 수익률 1%랑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은 표준 편차죠.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5%다. 표준 편차 2%다. 그럼 5분의 1이니까 얼마? 0.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이 3개 있어.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른 투자 대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보는 거예요. 상대적. 그래서 상대적 표준 편차 또는 상대적 위험을 보는 거예요. 상대적 표준 편차,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게 무슨 개수? 변이개수. 그래서 변이개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개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변이개수 역수가 나오죠. 거기 봤더니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 역수는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이 우리는 역수. 그럼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은 요건 높을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까지 우선 한번 확인을 해봤고, 우선 잠시 쉬고 이제 수익률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